자, 그 다음 파이프 렌치입니다. 파이프 렌치는 명칭이 파이프 렌치라고 그래서 파이프를 이렇게 물어서 잡아서 돌리는 그런 공구가 아니고요. 사실은 부속품을 조여주는 거예요. 그럼 파이프는 뭐냐? 바이스라고 하는 고정대에다 작업대 겉으로 나오게 나사 깎인 부분이 나오게 해서 부속을 파이프 렌치로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파이프 렌치라고 그러니까 막 공중에서 부속은 다른 데 있고 파이프 자체를 물어서 조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파이프 겉에 이 파이프 렌치 이빨 자국이 엄청 많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감점이 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모든 파이프들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다. 부속품을 잡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렌치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 작품이 외관상 너무 지저분하죠. 오작 조건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초보자들도 파이프 자체를 잡아서 물어서 이렇게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몽키 스패너인데요. 몽키 스패너는 동관 부속품 조일 때, 그럼 어디에 조여야 되느냐? CM 어댑터라고 하는 황동 부속을 조일 때는 파이프 렌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파이프 렌치의 이 이빨 자국이 황동 부속에 다 남아서 찍히게 됩니다. 몽키 스패너의 이 매끈한 면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야지만이 흠집이 나지 않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파이프 바이스죠. 파이프 바이스는 파이프를 물어서 고정해 주는 거고요. 요 사이로 배관을 끼우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위로 제껴줬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 중심축에서 덜렁덜렁하죠. 이 부분이 밑에 걸리게 돼 있죠. 이게 후크라고 하는데요. 이 후크를 밑에 딱 걸리게 해서 조여주면, 핸들을 조여주면은 바로 이렇게 파이프가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이프를 물어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센 이빨, 강한 이빨, 영어로 하면 쪼우죠. 쪼우. 강한 이빨이, 날카로운 이빨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복수형으로 조스가 됩니다. 조스. 영어 상어, 식인상어 나온 영화 조스는 사실 영화가 조스가 아니죠. 상어는 조스가 아니고 바닷속에서 소리 없이 샥 지나가기 때문에 샤크죠, 샤크. 자, 그리고 작업대에 파이프를 물릴 때 요령인데요. 이렇게 작업대 면이 있으면 대부분 덜렁덜렁이 물린 게 아니라 부속을 돌리고 파이프 렌치를 물렸을 때 작업대에 안 걸릴 정도만 살짝 나오면 됩니다. 너무 바깥으로 길게 나오면 안 되고요. 물론 강관 절단할 때도 같은 요령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바이스 핸들을 돌릴 때 이렇게 다 중심을 잡아가지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돌리면 지렛대 원리에 하면 중심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요. 이처럼 한쪽으로 제껴진 상태로 해서 돌려주면은 이 지렛대 길이가 길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꽉 물릴 수가 있고요. 강관 자체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스를 있는 힘껏 조이면 여기가 타원이 돼버립니다. 찌그러지고요. 쪼우에 물려서. 그래서 헛바퀴 돌지 않을 정도로 약간 탄력이 남아있을 정도로만 조여야 됩니다. 그 감을 몇 번 연습을 해서 익혀야 돼요. 무조건 힘이 좋다고 그래서 세게 바이스 핸들을 조이면은 쪼우가 꽉 물고 들어가지고 파이프가 찍힌다. 외관상으로 그런 부분이 심하게 많이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두 군데 이상일 때부터 감점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한두 군데 정도는 감점 요소를 잘 안 하고 두 군데 이상이 될 때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뭐 1점씩 감점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작업대에 이렇게 물린 다음에는 바이스를 반드시 핸들을 밀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이게 겉으로 안 나오게, 작업대 바깥으로. 이거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작업하다 손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뺑 돌리고 나면 핸들을 탁 밀어서 작업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바이스인데요. 수평 바이스가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품을 할 때 이게 뭔가 필요할까? 구상을 해보면은 확대하면 두 가지, 아니면은 적게 해도 한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보통
부싱을 조일 때 초보자들이 많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도면상으로는 45도 엘보에 부싱을 끼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냥 대충 손으로 끼우고 바로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그래 놓고 파이프 렌치로 이걸 잡아서, 즉 엘보를 잡아서 돌리면은 먼저 엘보가 여기에 힘 전달해서 좀 조여지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들어가서 여기도 조여지고 일석이조로 생각해서 이렇게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봅시다. 45도 엘보도 재질이 주철이고요. 부싱도 재질이 주철입니다. 이게 부싱이고요. 이건 45도 엘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강관인데요. 재질은 탄소광이에요. 대체적으로 고탄소광이라기보다는 저탄소광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강도로 보면 주철은 엄청 센 거죠. 단단합니다. 단조가 가능할 정도로 표면 열 처리가 되어 있는 가단 주철제입니다. 엄청 단단하죠. 이게 깨질지언정, 금이 가서 쪼개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예를 들면 물러지지는 않는다. 그런 강도를 지닌 거죠. 그런데 이 탄소광은 저탄소광이라고 하는 경우는 바이스에 물려봐도 알겠지만 파이프 바이스에서 꽉 누르면 이게 찌그러져 버려요. 타원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약합니다. 약한 재질이 부싱에 들어갈 때는 비교적 여기가 잘 들어가요. 부드러운 게 들어갈 때는. 그런데 부싱과 엘보는 주철과 주철이라서 단단하고 표면에 마찰이 심합니다.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조이는 경우는 위험한 상황이 뭐냐, 간혹 나오는데 이쪽은 잘 안 새는데 부싱과 엘보 사이에 약간 새는 경우가 있어요. 고압에 견디지 못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조립을 하냐면 요령입니다. 수평 바이스를 핸들을 풀어서 부싱 모양이 밑에 턱이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각으로 되어 있는 턱을 수평 바이스에 물립니다. 물려서 수평 바이스 요 위쪽으로, 쪼우면 위쪽으로 나사가 올라오게 물립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테프론이 테이프가 감아져 있겠죠. 그리고 엘보우를 45도 또는 도면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45도 엘보, 25A짜리 45도 엘보가 물려 있고 이 부싱은 25에 20짜리로 줄여주는 부싱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철제 부속을 손으로 두어 바퀴 돌린 다음에 파이프 렌치를 이 45도 엘보를 물어서 꽉 조입니다. 밑에 바이스에서 부싱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45도 엘보를 힘 좋은 사람이 끼우면은 부싱 끝까지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힘 좋은 사람이 끝까지 닿도록 조일 수도 있고 보통은 나사산이 한 산이, 부싱의 나사산이 한 산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로 강하게 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프를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부싱이 완전히 엘보에 딱 붙을 정도까지 이걸 조여서 돌리려고 그러면은 파이프가 나사가 다 들어가고도 나사산이 안 보일 정도로 다 속으로 쏙 들어가고도 뭉개져서 들어갈 정도로 힘을 가해줘야지 이게 부싱이 엘보에 조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 수평 바이스를 이용해서 부싱과 엘보를 먼저 조립을 해 놓으면은 파이프를 나중에 끼울 때에도 훨씬 알맞은 힘으로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대가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 위에서 아세틸렌 산소 배관이 내려와서 작업대 하나마다 산소 용접 토치가 부착이 된 그런 시험장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용접만을 별도로 위해서 용접실, 부스가 칸칸이 이렇게 공중연합 박스처럼 분리가 되어 있는 부스로 된 경우도 있어요. 부스로 된 경우는 거기 가서 용접 테이블에서 용접을 하면 되지만 자기가 배관 작업하는 그 작업대 위에서 용접 토치가, 산소 용접 토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수평 바이스 위에서 살짝 이렇게 CM 어댑터를 끝에 살짝 고정을 해 놓고 동관을 삽입해서 납땜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평 바이스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조이면, 황동 부속품 같은 경우도 조이면은 타원이 돼버려요. 이 쪼가 미는 힘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고정만 된다 하는 느낌으로 물어야지 이걸 완전 그냥 쪼인다, 말 그대로 그냥 쥐어짠다는 느낌을 하면은 부속품이 눌려서 타원이 된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이런 공구를 사용하는 것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작업하는 배관 작업하는 순서는 뭐가 되느냐? 물론 도면에 보면 실제 치수 계산을 하는 거죠. 필기시험 때도 나왔지만은 도면상의 치수하고 실제 배관을 절단을 해야 되는 길이하고는 다르죠. 가령 양쪽에 엘보라는 부속품이 물려 있고 이거를 파이프가 관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부속품 바깥으로 약 1 내지 2산이 나사가 돌출되도록 물려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의 치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연결하는 이 배관은 실질적으로 중심선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속 끝에 나사선이 5 내지 6산 정도만 물려 있고요. 부속 중심 부까지는 떠 있어요. 이 공간이. 이걸 여유치수라고 하는데 이 여유치수만큼을 빼고 절단을 해야지만이 실제로 나사 깎아서 조립을 했을 때 배관의 부속품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측정을 하면 도면상의 치수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단할 실제 치수를 계산을 해서 도면상에 다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면에도 파이프 하나하나마다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면 반대 방향 순서대로 번호를 똑같이 붙이고 파이프 바이어스에 해당 파이프 관경을 물려서 절단을 하게 되죠. 물론 자로 대고 전부 다 표시를 해야죠. 일일이 절단할 때마다 스테인리스 30cm 또는 50cm 자로 여기에 대고 페인트 마커나 쇠톱으로 딱 정확하게 표시를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배관같이 이렇게 동그란 물체에 치수를 표시할 때는 마커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선으로 끄면 안 되고요. V자 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꼭지점 부분이 바로 치수 마킹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렸어요. 이렇게 물려서 핸들을 위로 아래로 한두 번씩 한 다음에 커터날이 지나간 자리가 선이 하나로 그어지는 걸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전을 하면서 손잡이 조여가면서 약간씩 45도 정도 이내에만 살짝 조여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너무 돌릴 때 이 손잡이를 많이 조여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 뻑 소리가 나거나 룰러에서 끽끽끽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 커터날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커터날을 갈아야 되고 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여분으로 이 커터날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커터날이 끊어졌다. 그러면 비상용으로 가지고 간 쇠톱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초과돼서 작품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쇠톱이 나오는데요. 공구 중에 쇠톱은 직접 관을 절단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자를 대고 치수를 정확하게 한 번에 탁 밀어서 표시해서 빨리 치수 마킹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쇠톱이 아닌 경우는 페인트 마커를 사용해도 됩니다. 흔히 화이트라고 해서 수정액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되어 있고요. 마카펜처럼 흔히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쓰는 마카펜처럼 되어 있습니다. 철물점에 가면은 판매를 하죠. 페인트 마커라고 해서 수정액처럼 하얀 액체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치수를 표시하면은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관 밴더인데요. 튜브 밴더라고도 하고 동관 밴더라고도 하는데 동관을 구부리는 부분이 나오죠. 규격으로 하면은 8분의 5인치 그래서 외경으로는 약 16mm 정도 되는데 표현상으로는 동관 15A 동관 구리가 원소 규격가 CU죠. 그 다음에 관, 파이프 그래서 CUP 15A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실제 출제 도면은 CUP 15A라는 말은 동, 구리로 된 파이프, 관이다. 규격은 15A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런 소리고요. 이 15A짜리 동관을 구부릴 때 사용되는 밴더, 밴딩기의 규격은 8분의 5인치짜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밴딩이 된 반지름은 도면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기호가 MC, M/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C는 약자가 뭐냐? 머신, 기계로
컨트롤, 머신 컨트롤이라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작업한다. 손으로 구부리지 마라. 또는 열을 가해서 하지 마라. 이런 소리죠. 이 구부릴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라는 말이 즉 밴딩기를 사용해서 구부린다. 그런데 동관을 구부리는 이 밴딩기는 세계적으로 규격이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치로 하면은 8분의 5인치 밴더를 사용하고요. 도면상으로는 CUP 동관 15A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밴딩을 한 다음에 반지름은 규격이 정해져 있죠. 약 57.소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약 58mm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8mm. 2와 4분의 1인치가 밴딩이 된다, R이 된다라고 기계 옆에 이 디스크 부분에가 옆에 측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와 4분의 1인치가 25.3mm이기 때문에 곱하면 57.소미터로 이렇게 해서 58mm가 반지름으로 밴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관을 자를 때 쓰는 게 있죠. 동관 커터 또는 튜브 커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통 사용하게 되죠. 파이프 커터라고 부르는 즉 강관을 절단하는 것과는 좀 귀엽게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15A 정도가 되면은 튜브 커터로 사용이 되고요. 20A 정도까지도 튜브 커터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튜브 커터가 길어지죠. 동관 커터가 커지고 이 자를 수 있는 규격이 측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15A 정도는 자그마한 동관 커터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이라고 하는 부속품을 분해해 본 모습인데요. 유니온 조립하는 부분이 나오죠. 유니온은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양쪽의 모양이 약간 달라요. 한쪽은 이렇게 턱이 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겉나사가 나 있는 부분이 있죠. 겉나사가 나 있는 부분은 유니온 나사, 턱이 져 있는 부분은 유니온 칼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너트라고 하는 것을 이 칼라 쪽에서 쭉 끼우면은 이 속에가 나사가 깎아져 있고 이렇게 턱이 져 있어요. 이렇게 돌출된 턱. 이 턱이 이쪽에서 끼우면은 유니온 칼라에 돌출된 턱을 같이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너트 부분을 이 나사에 조이면 이 너트의 안나사가 유니온 나사의 겉나사하고 딱 조립이 되면서 밀착이 되죠. 물론 이 사이에는 하얗게 보이는데 시험장에서는 까만 고무 패킹이 출제가 됩니다. 고무 패킹이 제시가 되죠. 고무 패킹을 끼우고 쭉 밀어 넣으면 되고요. 파이프를 조립하는 유니온 나사 부분과 파이프를 조립하는 유니온 칼라 부분에는 반드시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서 작업을 하고요. 유니온 나사의 겉에 있는 겉부분은 테프론 테이프를 감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를 조립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호는 파이프를 끼워서 나사 조립한다. 이쪽 파이프도 끼워서 나사 조립한다. 그런데 부속품 자체가 너트라고 하는 커다란 걸로 다시 부속 나사를 조립하기 때문에 가운데 너트 기호와 나사 기호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선이 3개가 그어져 있죠. 긴 선 하나, 짧은 선 양쪽에 2개. 이게 바로 유니온을 나타내는 부속품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조립하는 순서죠. 이쪽 파이프는 그냥 조립해도 되고요. 나사 쪽은요. 칼라 쪽을 나사를 조립할 때는 이 나사가 이제 깎여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는 먼저 너트를 파이프에 거꾸로 끼운 다음에 나사 부분이 있고요. 잘 봐야 돼요. 속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돌출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먼저 끼우고 1번, 그 다음에 파이프를 조립하죠. 자, 나사 조립해서 부속품 조이고요. 2번째, 그리고 3번째 이쪽 파이프 조립하고요. 그리고 조립된 2개 파이프를 유니온 너트를 쫙 밀면서 겉나사를 채우면은 전체로 완성이 됩니다. 자, 다른 부속품 모양인데요. 이렇게 부속품 모양이 줄어 있는 경우가 레듀샤이죠. 파이프 양쪽으로 조립되고요. 굵은 관, 가는 관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배관 기호로는 물론 굵은 관 쪽, 가는 관 쪽이 화살표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기호가 그려져 있고요. 양쪽 다 나사가 조립이 되어 있죠. 나사로 이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이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삼각형 모양으로
관이 줄어든다를 표시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레듀샤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부싱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부싱 모양과 레듀샤 기호가 약간 다르죠.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부싱 기호입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한 것은 T라고 하는 부속품이고요. T 기호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T 구멍을 정상치보다 좀 줄여주는 거죠. 약간. 그래서 작은 파이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끼워주는 이게 부싱인데요. 이쪽은 광경이 크고 이쪽은 광경이 어때요? 작은 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큰 쪽과 작은 쪽의 선을 크기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이쪽은 광경이 큰 쪽을 의미하고요. 이쪽은 광경이 작은 쪽을 의미하죠. 가령 이쪽이 25A 규격이었다.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20A가 연결되어 있다.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이처럼. 그런데 부품을 구멍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배관을 갖다 연결할 수는 없어요. 부싱은 겉나사가 나 있는 것이지 이 왼쪽에는 안나사는 안 나 있거든요. 겉나사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가 안나사가 나 있어서 파이프는 이 작은 구멍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이 겉나사가 나 있는 이 부분은 부속품으로 끼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싱을 끼울 때도 여기 겉에는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서 부속품 조립을 해야 되고 바로 이 부싱을 조립할 때 수평 바이스에 이 육각 부분을 너트 부분을 이렇게 물려놓고 그 다음에 테프론 테이프 감아진 채로 T라든지 엘보우를 손을 돌려서 페퍼렌스로 이 T나 엘보우를 잡아서 조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꽉 조이면은 이 겉에 나 있는 부싱의 마지막 산까지도 거의 밀착이 되도록 완벽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CC 엘보우 모습인데요. 동관 이렇게 삽입해서 납땜하고요. 이쪽도 동관 사유에서 납땜을 합니다. 이 가열할 때는 두껍게 겹쳐져 있는 부분부터 먼저 가열을 하고요. 불을 움직일 때 가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위쪽 이동하는데 이 턱을 중점적으로 가열하면 안 돼요.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겉에 가열하면 열이 이쪽으로도 전달되고 이쪽으로도 열이 전달되죠. 그 다음에 불을 띌 때는 바로 스쳐서 턱이 불꽃에 닿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열하고 띄어서 겉에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가열되면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이쪽에서 전달되는 열, 오른쪽에서 전달되는 열 똑같을 때 색깔이 양쪽이 똑같아질 겁니다. 검붉은 색으로. 그럴 때 납 용접봉을 대고 토치 불꽃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납땜을 해줍니다. 납은 물과 같습니다. 녹으면은.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리게끔 동관을 이렇게 세워놓고 용접하는 것보다 작품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위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작품을 세워놓고 또는 뒤집어 놓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불꽃은 토치 팁 끝에서 먼저 약 한 3mm 정도의 백신 불꽃이 나오게 한 다음에 산소만 약간 줄이면 약 4, 5cm 정도로 불꽃이 길어지는데요. 약 4 내지 5cm, 최소한 4, 5cm 정도 되게끔 불꽃 길이를 조정을 해서 합니다. 너무 센 불꽃으로 하면 동관이 구멍이 뚫릴 수가 있죠.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이 길면은 연소가 덜 된 탄화물이, 탄소 알갱이들이 많이 붙어서 여기가 까맣게 그림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긴 불꽃으로 하지 않고 약 4cm, 5cm 정도 이내에 불꽃을 해야 됩니다. 자, 배관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또 그 다음에 배관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관찰자의 방향으로 올라오는 배관 또 관찰자의 방향으로 반대로 꺾어져서 내려가는 배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관찰자가 볼 때 위에서 구멍이 보이죠. 이렇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쪽 나사 부분이 잘 안 보이지만 이쪽 나사 결합된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사가 결합된 부분 보이고 파이프와 원형이 보이는데 파이프 안쪽에 새카만 구멍이 홀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관찰자 입장을 봤을 때, 즉 평면도라는 것은 천장 쪽에서 바닥을 내려다본 도면인데 저런 기호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자기 관찰자로, 즉 천정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솟아서 위로 올라오는 배관을 표시할 때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죠. 두 번째, 내려가는 배관입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는데 배관이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배관이죠. 이런 경우는 나사 이음 부분이 보이고요. 뭐 뒤에 가려서 이 부분은 안 보이고 대신에 부속품이 동그란 부속품 뒷부분에 엉덩이가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배관이 보이는데 나사 조립 부분이 보이고 뒷부분에 엉덩이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중심선까지, 이 원의 중심선까지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이게 위쪽에 있는 배관이다. 이게 속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배관이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위쪽 배관은 원의 중심까지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쪽을 보면 중심선까지 이렇게 선이 안 그어져 있죠. 즉 밑에 있는 배관이죠. 그런 경우는 중심선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이런 배관이 되는데요. 위쪽은 위에가 있고 이건 아래쪽에 있는 배관이죠. 나사이음 보이고 이쪽 나사임이 보이는데 이쪽 부속 자체는 전체가 안 보이고 이 측면 나사이음 부분만 보이죠. 위에서 시선을 봤을 때. 그리고 위쪽에 있는 배관 부속품의 뒷 엉덩이 동그란 부분만 보일 겁니다. 일단 동그란 부분만 보이니까 원을 그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 나사 부분, 밑에 쪽 부속의 나사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배관선 중에서 이쪽 왼쪽과 오른쪽 배관 중에서 어떤 것이 위쪽에 있느냐, 관찰자 입장에 봤을 때 위쪽에 있는 배관을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쪽 배관, 이쪽은 뭐예요? 아래쪽 배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자로 올라온 배관 모양인데요. 위에서 보면 나사이음 보이고 나사이음 보이고 나사이음 보이고 나사이음 보이죠. 그리고 배관 부속품의 동그란 뒷 엉덩이가 보이고요. 밑에 부속은 전체는 보이지 않고 겉에 나사이음 부분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이음이 총 4군데 보이고 부속품의 엉덩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배관과 아래쪽에 배치된 배관이 서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사이음 4군데 표시되고요. 그리고 부속품의 동그란 엉덩이가 보이고 배관이 일단 여기까지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위쪽에 올라와 있는 배관을 원의 중심까지 연장해서 표시해 준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45도로 올라온 배관의 표시 방법입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방금 앞에 이제 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모양이죠. 위쪽 배관, 아래쪽 배관,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고 양쪽 나사이음이 보이는 거. 여기까지는 표시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 나사도 보이고 이쪽 나사도 좀 보이고 이쪽 나사도 좀 보이고 이쪽도 다 보이죠. 그래서 나사이음 표시가 총 4군데가 되는데 특이한 것은 원형이 아니고 원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원의 반틈 약간 경사지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5도라고 표시를 원을 반틈 쪼갠 기호를 그립니다. 반틈. 그리고 중심에서 끝까지. 다시 이쪽 파이프에 비해서는 이쪽 파이프가 더 위쪽이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파이프가 반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런 배관 평면도 이해가 이렇게 되어 있죠. 45도로 올라온다는 소리죠. 45도 정상 부위고 위쪽 배관이 됐다가 밑으로 직각으로 내려가서 다시 수평으로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이쪽 면에서, 이건 평면도이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배관 모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5도 부분이 평면도상으로 가령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위쪽에서 봤을 때 이게 180이면은 이 높이 자체도 똑같은 180이에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치수가 요 측면 전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밑부분에 밑면의 치수가 보이겠죠. 그럼 이 밑면의 치수도 45도일 때는 여기도 45도, 이게 90도인데 이 직각삼각형 성질상 45도, 45도 내각이 이렇게 같은 각일 때는 밑변의 치수와 그 다음에 높이의 치수가 같다 그 말이죠. 가령 이게 도면상으로 180 표시가 되어 있으면 높이도 180. 그런데 빗변의 길이는 다르죠. 실제 파이프 길이는 빗변이니까요. 이 부분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령 높이가 A,
밑바닥면, 밑면이 B라고 했을 때 그 빗변은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높이 1, 밑변 1이라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입니다. 이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는 시간,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을 외우시면 됩니다. 1대 1대 루트 2입니다. 도면상으로 나타낼 때는 위에서 봤기 때문에 위에서 내다본 모습으로 표시가 되니까, 즉 이렇게 밑면 위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높이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방금 앞에 제시했던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밑면이 180mm였다. 그러면 높이도 180mm가 될 것이고요. 빗변의 길이는 180mm 곱하기 루트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부속품이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부속품 중심과 실제 나사가 깎여 있는 파이프하고는 맞닿아 있지 않죠. 사이가 약간 떠 있죠. 약간 떠 있는 부분을 여유치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이 여유치수를 뺀 실제 절단 길이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5도짜리 부속품의 여유치수 값이 다 따로 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도면상에 나오는 적산 문제와 실제 응용 배관 작품에 나오는 기호들입니다. 선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나사이음, 점 찍어져 있습니다. 납댐, 그리고 선이 3개가 있습니다. 기다란 선 하나와 양쪽에 짧은 선, 저것은 유니온 이음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기호가 기능사의 작품형, 배관 작품에서 등장하는 기호입니다. 배관 작업에서. 물론 적산 문제, 견적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기호는 뭐냐? 플랜지 기호입니다. 이 선이 2개만 있는 것은. 그리고 X자로 표시된 것은 아크 용접, 용접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호까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직접 작품을 만드는 것은 등장하지 않고 기능사의 적산 문제, 견적 시험 도면에 20점짜리 시험 문제, 이런 기호까지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 하나로 이렇게 반을 꺼서 잘라서 표시된 것은 턱걸이 이음이라고 하는데, 주철관 이음, 뭐 하수관, 오수관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큰 배관이 큰 구멍이 있어서 배관 자체를 이렇게 뻥 그냥 끼우는 방식이 있잖아요. 하수관 방식에서 이런 것을 턱걸이 이음이라고 하는데, 일반 강관이나 동관 이음에서는 이런 기호는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필기시험 볼 때나 중요한 기호이죠. 자, 이 부분까지는 적산 문제에서 나오는 기호,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작품을 만드는 도면에서 등장하는 기호입니다.